킴스 푸드사이언스 김쌤입니다. 오늘은 2020년 6월 6일에 출제된 식품 기사 기출문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과목이죠. 파트 1 식품 위생학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같이 볼까요? 1번 문제. 인체 감염 경로로는 경구감염은 뭐죠? 입을 통해서 감염되는 거. 경피감염, 피부를 통해 감염되며 대변과 함께 배출된 충란이 30도씨 전후에서 부하해서 인체 감염성이 강한 사상 유충이 되고, 자, 그리고 소장상부에서 기생하는 기생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기생충 문제는 식품위생학 파트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죠. 이 기생충 우리 어떻게 공부했었어요? 어디에서 왔는지 원인 물질에 따라서 나누었었습니다. 채소류에서 왔는지 아니면 어패류에서 왔는지 육류에서 왔는지가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이 네 가지 기생충은 모두 어디서 오는 기생충이에요? 채소를 섭취했을 때 감염될 수 있는 기생충입니다. 구충, 회충, 유충, 편충 모두 채소를 섭취를 통해서 생길 수 있는 기생충이에요. 자, 그런데 그럼 이 특징을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될 텐데, 이 설명된 특징에 해당되는 기생충은 네 가지 중에 구충에 해당이 됩니다. 구충이 이러한 특징이 있고, 다른 기생충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회충의 경우에는 회충의 유충, 어린 기생충이 폐나 기관지로 이동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충의 특징은 폐나 기관지로 이동을 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 요충은 뭐예요? 이거는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항문에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게 바로 요충입니다. 편충은 맹장이나 또는 창자에 기생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채소류에서 올 수 있는 기생충 네 가지, 구충, 회충, 요충, 그리고 편충의 특징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 중에서 1번 문제에 해당되는 서술은 구충에 대한 서술이었기 때문에 정답은 1번 구충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아래 설명에 해당되는 인수공통 감염병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산과 불임증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사람이 아니고 소나 사냥, 돼지, 동물에서 유산과 불임증을 유발한대요. 두 번째로 중요한 힌트입니다. 파상열이 나왔어요. 파상열은 뭐에 의해서 생기는 거죠? 브루셀라에 의해 생기는 거죠. 이 파상열을 뭐라고 부른댔어요? 브루셀라 병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파상열과 관계된 건 브루셀라. 어렵지 않게 정답을 골랐을 거예요. 근데 이 문제와 더불어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좋을 만한 내용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동물, 소나 사냥, 돼지에서 유산이나 불임을 일으키는 게 바로 브루셀라, 파상열이었는데, 사람한테 유산을 일으키는 미생물은 뭐였죠? 식중독균은 리스테리아였습니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따라서 이 문제와 연상시켜서 돼지, 사냥, 소에는 브루셀라가 유산이나 불임을 일으킬 수 있지만 사람에 있어서는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라고 하는 식중독균이 유산을 일으킬 수 있다. 같이 기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식품 첨가물의 지정 절차에서 첨가물 사용의 기술적인 필요성 및 정당성에 해당되지 않는 거래요. 이 문제는 굉장히 쉬웠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1번 맞는 설명, 2번 맞는 설명, 3번 맞는 설명, 4번이 이상합니다. 결함이 있는 원재료를 은폐하기 위해서 식품 첨가물을 사용하는 게 당연히 아니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단골 문제네요. 방사선 조사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설명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도 굉장히 어렵지 않았어요. 1번 방사선 조사량은 GY, 뭐라고 했죠? 그레이로 표시하고 1그레이는 1줄 per 킬로그램이다. 맞는 설명. 이런 방사선은 어떤 걸 이용한다 그랬어요? 코발트 60에서 나온 감마선과 전자선을 이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맞는 설명. 식품의 발화 억제, 그리고 과일의 숙도 조절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방사선 조사를 하는 거죠. 플러스 미생물을 살균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 자, 4번이 틀린 설명인데, 규정에 따르면 한 번 사용한 경우에 다시 조사가 불가합니다. 방사선 조사는 한 번 사용한 경우에 해당 식품에 다시 재조사,
조사라는 게 다시 검사한다는 게 아니고 방사선을 다시 쏘이는 건 불가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같이 보겠습니다. 식용 폐류 중 마비성 독소의 축적 과정과 관계가 깊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폐류는 뭐예요? 폐류는 조개류를 의미해요. 조개류. 이런 조개류를 먹어서 식중독이 걸릴 수 있죠. 주로 뭐 때문에? 독소 때문에. 조개에는 독소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독소를 우리는 폐류 독소라고 부르죠. 그럼 이 폐류 독소는 왜 생기냐? 조개가 플랑크톤을 먹죠. 플랑크톤을 먹어요. 플랑크톤은 보통 어류나 그리고 어패류, 조개 같은 게 먹을 수 있는 작은 물질이죠. 이 플랑크톤을 먹으면서 생성하는 독이 바로 마비성 독소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플랑크톤이 되겠습니다. 조개 독소는 뭘 같이 생각하라고요? 플랑크톤을 같이 생각하고 플랑크톤을 먹으면서 마비성 독소를 축적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가열에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가열로 해결되지 않는 게 이 폐류에 의한 마비성 독소의 특징입니다. 6번 염화비닐 수지를 주성분으로 하는 합성수지제에 가소제로 문제가 되는 걸 물어보고 있어요. 염화비닐 수지는 뭐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PVC입니다. PVC가 바로 염화비닐 수지인데 이건 어떤 수지죠? 열가소성 수지입니다. 이런 열가소성 수지 또는 열경화성 수지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플라스틱이라고 부르죠. 플라스틱을 만들 때는 가소제라는 걸 넣습니다. 가소제를 넣는데 이 플라스틱을 나중에 여러분이 플라스틱 용기 안에 뜨거운 음식이나 뜨거운 물을 담을 수 있겠죠. 이런 뜨거운 물이나 음식을 담으면 플라스틱에서 가소제가 용출될 수 있습니다. 빠져나올 수 있겠죠. 이 가소제가 빠져나와서 문제가 되는 걸 뭐라고 불러요? 프탈레이트라고 부릅니다. 자, 프탈레이트가 용출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프탈레이트가 가소제로 쓰이는데 나중에 뜨거운 용기에 뜨거운 물이나 음식을 담았을 때 용출돼서 문제가 되는 물질이다 라고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하나만 더 기억을 해볼까요? 우리 열경화성 수지나 열가소성 수지에선 특히 열가소성 수지는 뭐가 문제가 돼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문제가 되는데 열경화성 수지에서 문제가 되는 건 뭐였어요? 열경화성 수지 만드는데 뭐가 들어갔어요? 포름알데히드. 포름알데히드는 특히 열경화성 수지, 요소 수지나 페놀 수지 이런 열경화성 수지에서 문제가 되는 게 포름알데히드였습니다. 같이 기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다음 중 허용 살균제 또는 표백제가 아닌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 고도 표백분, 2번 차화염수 나트륨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거는 허용 살균제 맞고 또 허용 표백제입니다. 무수화 황산의 경우에는 환원형 표백제고요. 옥시스테아린은 소포제 그리고 산화방지제로 쓰이게 됩니다. 그러면 고도 표백분은 뭘로 쓰이냐? 이건 바로 살균제로 쓰입니다. 고도 표백분이라고 하는 건 이 표백분 중에 염소 함유량이 많은 걸 의미해요. 염소, 뭐가 많다? 염소 함유량이 많은 표백분이 바로 고도 표백분인데 살균제로 쓰일 수 있고 차화염수나 나트륨 살균제로 무수화 황산은 환원형 표백제로 쓰일 수 있고 옥시스테아린의 경우엔 소포제나 또는 산화 방지제로 쓰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 옥시스테아린이 되겠습니다. 자, 8번 같이 볼까요? 화농성 질환이래요. 화농성 질환은 뭐예요? 우리 피부에 빨갛게 올라오는 거. 여드름 중에서도 화농성 여드름이 있죠. 여러분 아마 이미지를 보시면 아실 텐데, 그림을 보시면 아실 텐데 이 화농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 뭐와 연관이 있어요? 포도상구균하고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황색포도상구균이 화농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 감염되기 쉬운 식중독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9번 리케치아네요. 리케치아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어요. 이 리케치아는 뭐냐면 진드기나 또는 벼룩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감염되는 세균입니다. 예전엔 많았겠죠. 여러분 아마 어른들 얘기 많이 들어보면 그때는 진드기도 있었고 벼룩도 있었고 이런 거 서로 막 잡아주고 했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때 문제가 됐을 균이 뭐예요? 리케치아라고 하는 균입니다.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냐면 이런 진드기 벼룩을 통해서 옮겨가면서 많은 병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발진 티푸스, 그리고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쯔쯔 가무시병, 또는 발진열, 휴열, 선열, 이런 것들을 다 옮길 수 있어요. 뭐가? 진드기 벼룩에 의해 옮겨지는 리케치아라고 하는 균이. 자, 따라서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성홍열은 아니죠. 성홍열은 뭐에 의한 병이에요? 스트랩토코코이. 스트랩토코키라고 하는 미생물에 의한 문제가 되는 거. 유행성 간염. 간염은 어떤 바이러스가 문제죠? 이건 바이러스입니다. 헤파타티스 A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의한 병이고요. 쯔쯔 가무시병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리케치아에 의한 식중독으로 알려져 있고, 디프테리아는 미생물 이름 자체가 디프테리아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따라 정답은 3번 쯔쯔 가무시병입니다. 이 진드기 벼룩 그리고 리케치아에 의한 병, 발진 티푸스, 쯔쯔 가무시병, 발진열과 큐열, 선열은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이 리케치아를 대장균이나 다른 세균에 비해서 생소한 이유가 더 이상 우리나라에선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진드기나 벼룩 있는 친구들을 보기는 어렵겠죠. 따라서 조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많이 개선이 되었지만 예전에 많이 문제가 됐던 식중독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0번 10분의 안전성과 수분 활성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워터 액티비티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네요. 이 수분 활성도는 세균과도 관계가 있지만 다양한 식품의 현상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같이 볼게요. 비효소적 갈변의 경우에 다분자 수분층. 다분자 수분층은 여러분이 수분층이 모노레이어 그리고 멀티레이어로 되어 있는 걸 기억하실 거예요. 특히 이 멀티레이어 부분이 세균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건 자유수와 결합수라고 하는 개념이었어요. 이 다분자 수분층보다 낮은 워터 액티비티에서는 비효소적 갈변이 발생하기가 어렵죠. 왜? 효소뿐만 아니고 비효소적인 액티비티, 즉 활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2번 효소 활성의 경우엔 워터 액티비티가 높을 때, 수분 함량이 많을 때가 낮을 때보다 활발하게 작용을 합니다. 보통 효소의 경우에는 수분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죠. 세 번째, 미생물의 성장의 경우에 보통 세균 증식에 필요한 워터 액티비티 몇이 0.90 또는 0.91 정도입니다. 자, 같이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이스트, 효모는 관련된 수치가 몇이었어요? 0.88. 곰팡이는 0.80. 자, 따라서 곰팡이가 제일 수분이 적을 때도 번식하기가 쉽습니다. 같이 기억을 해볼게요. 자, 3번까지는 맞는 설명. 유지의 산화 반응도 이 워터 액티비티 수분 활성도와 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워터 액티비티가 0.5에서 0.7일 땐 유지의 산화 반응이 잘 일어나요. 여러분이 유지 산화 반응 그래프를 한번 찾아보시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여기 밑에가 워터 액티비티고요. 그리고 산화 반응에 대한 그래프를 찾아보시면 0.5에서 0.7일 때는 이렇게 증가하는 쪽입니다. 즉 꽤 많이 일어나요. 가장 최소화됐을 때는 0.2 사이에서 가장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반응이 아예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겠죠. 정답은 4번 0.5에서 0.7일 때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틀린 설명이었습니다. 자, 11번 같이 보겠습니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은어와 같은 민물고기 생식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기생충을 물어보고 있어요. 기생충 문제가 또 나왔네요. 또 적어볼까요? 채소류, 어패류, 육류가 있었는데 이번 문제도 좀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가 네 가지 보기 다 뭐에 대한 문제예요? 어패류에 의한 기생충입니다. 디스토마, 흡충이죠. 간흡충, 폐흡충, 요코가와흡충, 광절열 두주충. 이 네 가지가 모두 다 어패류에 의한 기생충이에요. 그러면 특징을 살펴봐야 됩니다. 특징이 뭐예요? 은어와 같은 민물고기 생식에 문제가 되는 거를 찾아보면 되겠죠. 간흡충은 민물고기에 대한 문제가 맞습니다. 민물고기가 문제가 되는 게 맞아요. 다만
은어가 직접적인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폐읍충, 폐디스코마는 뭐와 관계가 있어요? 어패류. 그 중에서도 폐류, 조개류와 관계가 있고 갑각류, 가재 같은 게 관계가 있는 게 폐읍충이죠. 요코가읍충이 바로 은어나 황어 이런 회를 먹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기생충입니다. 따라 정답은 은어가 직접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요코가읍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광재료 두주충 굉장히 큰 기생충으로 알려져 있죠. 정답은 3번이고 12번 바이러스성 식중독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우리 식중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세균성과 바이러스성. 세균성은 뭐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병원성 대장균,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바실러스 이런 건 다 세균성이죠. 바이러스는 가장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노로바이러스. 또 식중독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로타바이러스, 아스트로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와 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외에 식중독은 아니지만 또 바이러스 뭐 있어요? 아까 살펴봤던 헤파타티스 A 또 관계가 있고 여기 1번에 나온 이 핵은 뭐예요? 이 핵은 바로 엔테로 헤몰라지컬 에스케리키아 콜라이입니다. 즉 뭐의 하나예요? 대장균의 하나예요. 대장균 중에서 이 병원성 대장균도 여러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독성은에는 이 택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용혈성 그러니까 피를 유발하는 이 핵이 있습니다. 이 핵 중 대표적인 건 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콜라이 5157입니다. 157H7 이게 대표적인 이 핵 중 하나예요. 자, 따라서 정답 1번 이 핵 바이러스는 해당되지 않고 이 핵은 뭐예요? 세균성 식중독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이 세균성 식중독과 바이러스성 식중독을 잘 구분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바로 최근에 일어난 일이죠. 뭘 기억해야 돼요? 이콜라이 5157H7은 햄버거병을 기억해야 됩니다. 햄버거병이 원래 이제 미국에서 붙여진 이름인데 미국에서 햄버거 안에 뭐가 들어가요? 소고기 패티가 들어가죠. 이 소고기 패티가 충분히 익지 않았어요. 충분히 익지 않으면 특히 이콜라이 157H7이 감염이 돼서 어디에 문제를 일으키냐? 신장을 파괴시킵니다. 이렇게 굉장히 무서운 게 이콜라이 157H7인데 이콜라이 157H7은 이 핵 중에 하나라는 거 같이 기억을 하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문제가 좀 기네요. 13번 같이 보겠습니다. 유가공품과 식욕가공품, R가공품의 대장균 확인 시험에서 괄호 안에 알맞은 내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대장균을 확인하는 시험이에요. 대장균은 어디 안에 들어가 있어요? 대장균 군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설명을 읽어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대장균 군인지 확인을 합니다. 뭘로 확인을 하죠? 유당에서 가스를 생성하는지 확인을 하죠. 그 다음에 대장균 군인 게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 대장균인 걸 확실히 알기 위해서 인빅 테스트를 한다 그랬습니다. 인빅 테스트는 한번 좀 들어봤을 거예요. 인빅 테스트는 총 4가지에 대해서 양성, 플러스냐 아니면 마이너스냐를 검사하는 건데 이 인빅이 그 4가지의 힌트를 줍니다. 인빅에서 I는 인도를 의미해요. 인돌 테스트에서 대장균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플러스입니다. 양성을 갖고 있고 두 번째 M은 메틸 레드입니다. 메틸 레드 지시약에 대해서 양성을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 VI의 V의 경우엔 보게스 그리고 프로스카워라고 하는 반응에 있어서 음성을 나타내고요. 마지막으로 C는 뭐예요? C는 시트레이트에 대해서 음성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정답은 뿔뿔마마 양성 음성이 되겠습니다. 뿔뿔마마 잘 기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답은 3번 양성 음성이 되겠습니다. 14번 아까 나왔던 문제네요. 열 가수성 수지, 열 경화성 수지 구분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열 가수성 수지는 여러분이 잘 친근하게 알고 있는 거죠. PVC, 페트,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이런 건 다 열 가수성. 열 경화성은 뭐예요? 여러분이 흔히 기억하지 못하는 거, 좀 생소한 거. 페놀 수지, 멜라민 수지, 에폭시 수지 뭐가 들어간댔어요? 포르말데이드. 자, 따라서 요 세 가지는 열 경화성 수지 2번, 3번, 4번은 1번 PVC가 열 가수성 수지고 관련해서 페트,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또는 폴리아마이드 모두 다 열 가수성 수지에 해당된다는 거 같이 기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번 같이 보겠습니다. 식품 원료 중에 식물성 원료의 총 아플라톡신 기준을 물어보고 있어요. 아플라톡신은 뭐죠? 아스퍼질러스에 의한 곰팡이 독소입니다. 그럼 기준이 필요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기준이 몇으로 정해져 있냐면 15 ppb로 정해져 있습니다. 15 ppb예요. ppb인지 ppm인지 잠시 헷갈렸는데 ppb가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인데 여긴 ppb가 아닌데요. 이 단위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ppb는 뭐예요? 파트 퍼 빌리언이고 ppm은 파트 퍼 밀리언이에요. 10의 마이너스 6승이냐 10의 마이너스 9승이냐를 물어보는 건데 킬로그램은 10의 3승 g이죠. 마이크로그램은 10의 마이너스 6승 g이에요. 따라서 10의 3승인데 10의 마이너스 6승 다 고려하면 총 이거는 10의 마이너스 몇 승이라는 거예요? 10의 마이너스 9승이라는 거예요. 즉 마이크로그램 퍼 킬로그램이 ppb와 같은 단위고 만약에 이게 ppm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겠어요? 단위가 밀리그램 퍼 킬로그램이 돼야 됩니다. 관련된 단위도 같이 기억을 하면 나중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16번 도자기와 범랑기군. 범랑도 도자기와 비슷한 거죠. 이 기구 중에서 이행 나올 수 있는 물질이 뭐가 있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런 도자기 범랑기군 표면을 매끈하기 위해서 뭘 넣어주나요? 중금속을 넣어줍니다. 이 중금속 중에서 특히 뭘 넣어줘요? 납을 처리하죠. 따라서 나중에 납이 이행될 수 있습니다. 납이라고 하는 중금속이 유출될 수 있어요. 이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 정답은 1번 납이 되겠습니다. 가소제는 뭐와 관련이 있는 거였어요? 플라스틱과 관련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17번 같이 보겠습니다. 먹는 물, 수돗물의 안전성 확보하기 위해서 뭐를 처리한다 그랬어요? 염소계 소독제. 뒤에도 나와 있네요. 화학물질에 염소를 처리를 하는데 이때 유해물질, 발암성 물질이 생성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물질의 이름 뭐였죠?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정답은 트리할로메탄이었습니다. 트리할로메탄이 수돗물, 먹는 물에 염소 처리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발암성 물질이었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 18번 같이 보겠습니다. 식품 첨가물 중 유화제로 사용되지 않는 것을 물어보고 있네요. 자, 이거는 외울 수밖에 없죠. 자, 1번, 2번, 3번 폴리솔베이트유, 글리세린 지방산. 요 글리세린 지방산이나 솔비탄 지방산, 에스테르 요게 대표적인 유화제 중 하나예요. 요거는 잘 알고 계시면 좋고 그럼 여러분 1번 아니면 4번이 헷갈릴 텐데 폴리솔베이트유는 유화제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몰포린 지방산염은 어디에 사용되나요? 이건 바로 피막제에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몰포린 지방산염이 되겠습니다. 19번 같이 보겠습니다. 잔존성이 큰 염소제 농약을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거 뭐예요? 아마 이건 잘 몰라도 DDT를 정답으로 골랐을 거예요. DDT 많이 들어봤죠? DDT가 염소계 농약 중 하나입니다. DDT는 여러분 뭘 기억하시면 되냐면 침묵의 봄이라고 하는 책을 알고 있나요? 침묵의 봄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 책이냐면 환경 파괴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더 이상 새가 지저귀지 않고 동물 소리가 나지 않아서 봄이 왔는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침묵의 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침묵의 봄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다루고 있는 농약 중 하나가 바로 DDT입니다. DDT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반감기가 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10에서 15년이에요. 따라서 우리 예전에는 DDT를 사용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를 위해서? 벼룩이나 아까 나왔던 또는 모기 이런 거 죽이기 위해서 농약이나 살충제로 사용을 했었는데
그때 우리가 잘 모르고 사용했던 DDT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도 잔존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렇게 잔존성이 큰 게 바로 DDT라고 하는 염속의 농약입니다. 정답은 2번 DDT가 되겠고, 침묵의 봄과 반감기를 같이 기억하시면 나중에 DDT를 떠올리는데 더 쉽게 떠올릴 수 있고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20번 같이 보겠습니다. 공기살균 문제가 나왔어요. 자, 승용수는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피부를 피부에 있는 오염, 그러니까 피부 감염을 처리하는데 쓰는 게 승용수고, 열탕은 뜨거운 물이죠. 뜨거운 물로 공기를 살균할 수 있겠어요? 막 뿌려서 어렵겠죠. 염소수, 이거는 물이죠. 물로 공기를 살균할 수 있겠어요? 가능은 하겠지만 어려울 거예요. 가장 적합한 건 염소수분다는 CL2 가스 같은 거는 공기 살균할 수 있겠죠. 이것도 가능하고, 또 밑에 나와 있는 자외선 살균도 자외선에 의해서 공기가 살균이 될 겁니다. 따라 네 가지 중엔 자외선 살균이 공기 살균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필기 문제는 앞서 다루었던 기출 문제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따라서 아마 많은 분들이 어렵지 않게 풀었으리라 생각이 되고, 혹시라도 아쉽게 이번에 필기에 합격을 하지 못했다면 이번 기출문제를 포함해서 전에 있던 기출문제 다시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 또 관련된 내용들을 잘 정립을 하고 다음번 시험 보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2020년 6월 6일 기출문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